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래도 소연이를 살려야 해. 저 마을로 가자. 후궁 김 씨는 10살 딸 소연의 손을 꼭 쥐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소연아, 조금만 참거라. 궁궐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한겨울 산속을 헤매는 모녀.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멀리서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덕수라고 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말을 더듬거리며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산에서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갑자기. 김마님은 청년의 맑지만 멍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로구나. 어린 소연이가 덕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덕구가 멍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가씨, 예쁘다. 김마님은 덕구가 좀 부족한 것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이 아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좀 모자란 듯 하지만 착해 보이는데 데려가야겠. 덕수야,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정말 저 같은 바보도 괜찮으세요? 바보라니? 우리 앞으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꾸나. 그렇게 세 사람은 눈 덮인 산을 내려와 마을의 빈집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첫날 밤 김마님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리 오너라. 김마님은 품속에서 옥패 하나를 꺼내 소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선왕 할아버님께서 주신 옥패란다. 이것이 내가 공주라는 증표지. 공주, 위험할 때 이걸 보여라. 언젠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게다. 소연은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덕수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힘이 장사여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지요. 어린 소연이는 덕수를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덕수 오빠, 오늘 산에서 뭐 봤어요? 토끼 봤어요. 와, 귀여웠겠다. 소연아 씨가 훨씬 귀여워요. 덕수 오빠, 정말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는 20살의 아가씨가 되었고 덕수는 30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소연의 몸은 날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답답해요. 아이고, 소연아, 의원을 불러오마. 김마님은 고을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왔지만 백약이 무였습니다. 이상하옵니다. 약을 드셔도 차도가 없으니 도대체 무슨 병원이기에 고치는 게 이리 어려운 것이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지요. 덕수는 멀찌감치서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들은 아가씨의 병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소연의 방 담장 너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침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 달빛 아래 창백한 소연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때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야, 병을 볼 때는 얼굴빛, 숨소리를, 그리고 모든 걸 봐야 한다. 덕수는 눈을 감고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찬 땀.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독이다. 바로 그때 쿵! 덕수가 중심을 잃고 담장에서 떨어졌지요. 너 누구냐?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덕수 오빠. 달빛 아래 마주친 소연. 덕수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 아가씨, 죄송합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로 살피던 게 오빠였구나. 그때 소연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비틀거리자 덕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덕수의 손이 소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분명 도끼가. 뭐라고? 소연이 가까스로 눈을 떠며 물었지요. 덕수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아가씨, 그게. 바로 그때 김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냐, 소연아. 어머니, 괜찮아요. 덕수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김마님은 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덕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마님, 저는 어머니, 덕수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덕수 오빠, 방금 도끼라고 했지? 예? 내 병이 독 때문이라고 한 거 맞지?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김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병을 안단 말이냐? 아니, 저는 바보라서 잘 모르는데 그냥 예전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소연이 덕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오빤 정말 바보가 아니었구나. 아가씨, 10년 동안 날 지켜봐왔지?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가씨가 아프시면 제 가슴이 아파서요. 김마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야, 내가 정말 소연이의 병을 안다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느냐?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허나 만약 잘못된다면 김마님의 말에 덕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수 오빠, 그날부터 덕수는 밤마다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약을 다려왔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 소연은 덕수가 준 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이 약은 정말 쓰네. 독을 빼내려면 독보다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답니다. 덕수의 말에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 오빠, 넌 정말 의술을 아는구나. 아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하시던 걸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덕수의 손놀림은 달랐습니다. 약초를 다루고 약을 다리고 맥을 짚는 모든 동작이 익숙했지요. 할아버지께서 10년 동안 매일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바보라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봤어요. 소연은 덕수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나를 10년을 지켜봤구나. 예? 나도 10년 동안 오빠를 지켜봤어. 처음엔 오빠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소연의 말에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천한 바보 머슴이고 머슴이 뭐가 어때서? 나도 쫓겨난 몸인걸. 그때 소연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오빠, 몸이 너무 뜨거워. 약을 먹으면 이렇게 열이 올라. 덕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해담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빼낼 때는 열이 오른다. 그때 잔 기운으로 열을 식혀야 한다. 아가씨, 제가 열을 식혀드렸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이마에 손을 얹자 소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빠 손은 참 시원하구나.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덕수의 심장도 쿵쾅거렸지요. 동이 틀 무렵 소연은 깊은 잠에 빠졌고 덕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김마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덕수야, 소연이는 괜찮으냐? 예, 마님. 이제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다. 덕수야. 김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소연은 눈을 떴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람. 소연아, 내 얼굴에 핏기가 도는구나. 어머니, 정말요? 소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건강한 붉은빛이 돌고 있었지요. 덕수 오빠가 고쳐준 거예요. 한편 밤이 되자 덕수는 다시 소연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완전히 나으시려면 며칠 더 약을 드셔야 해요. 그래. 오빠 고마워. 덕수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요?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10년 전 처음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라니? 아가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시면 제가 더 아프고 웃으시면 저도 기뻐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뭔지 몰라? 뭔데요?
그건 말이야. 소연이 덕수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자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덕수가 창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위험합니다.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에 자객이 뛰어들며 외쳤지요. 저 계집을 죽여라. 덕수는 본능적으로 소연을 감싸 안았고 자객의 칼이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해 내리쳐졌지요. 그 순간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소연을 안은 채로 옆으로 굴렀고 자객의 칼은 이불만 베고 말았지요. 뭐야? 이놈! 자객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덕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지요. 아가씨, 제 뒤로. 덕수는 소연을 뒤로 밀어내고 자객과 마주 섰습니다. 이 바보 머슴 같으니 그 꼴로 누굴 지킨다고? 자객이 다시 칼을 휘둘렀는데 덕수가 놀랍게도 그 칼을 다시 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화로 집게를 집어들어 칼을 막아낸 것이지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보 머슴이라고 들었는데 내 칼을 막아내 주랴? 그런데 그때 밖에서 김마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누구냐? 어머니, 소연이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덕수가 막아섰지요. 아가씨는 여기 계세요. 덕수는 화로 집게를 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5명이나 있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덕수야, 조심해라. 이자들이. 그때 자객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나는 이 집 머슴 덕수요. 당신들은 누구요? 머슴? 머슴 주제에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자객 두목이 손짓하자 2명의 자객이 덕수에게 달려들었는데 덕수는 화로 집게를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 해담 할아버지가 매일 보여주었던 동작들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 동안 매일 본 무술 동작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그 동작들이 몸에서 터져 나왔지요. 첫 번째 자객의 칼이 덕수의 목을 향해 날아오자 덕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칼을 피하고 동시에 화로 집게로 자객의 손목을 내리쳤지요.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자 두 번째 자객이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지요. 컥! 두 자객이 동시에 쓰러지자 자객 두목의 얼굴이 굳어지며 부하들에게 외쳤지요. 이놈! 바보가 아니었구나. 모두 덤벼라. 남은 3명의 자객이 동시에 덕수를 공격했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지만 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해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덕수야, 무술은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것이란다. 덕수는 화로 집게를 휘두르며 자객들의 칼을 막아냈고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이놈이 고수다. 제대로 상대해라. 자객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게 내 몸이 맞나? 덕수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그때 덕수가 자객 하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자객의 칼을 빼앗아 해담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검법을 펼치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객 두목만 남았습니다. 이럴 수가. 기억해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는 연막을 터뜨리며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쓰러진 자객들을 묶은 뒤 소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덕수 오빠가 다쳤잖아. 소연이 덕수의 상처를 보며 울었습니다. 덕수야, 괜찮으냐? 예, 마님.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김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들은 중전마마가 보낸 자객들이다. 예, 중전마마라면 김마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덕수야, 이제는 너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진실이요? 나는
임금님의 후궁이었단다. 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럼 마님께서는 그래. 그리고 소연이는 임금님의 딸 공주란다. 공주, 아가씨가 공주님이시하고요? 덕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빠,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김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마마의 질투 때문이었지. 나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고 소연이를 낳았단다. 중전마마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우리를 궁에서 쫓아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워서요. 그런 억울한 일이 그럼 이제 어찌하셔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구나. 중전마마는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때 소연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덕수 오빠, 오빠는 대체 누구예요?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그때 김마님이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덕수야, 너를 주워 길렀다는 할아버지가 누구였더냐? 잘 모르겠어요, 마님. 계담 할아버지하고만 불렀는데 산속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해담이라고? 혹시 신무, 대담 도인이 아니었더냐? 신무요? 30년 전 조선 제일의 무술 고수였지. 그뿐만 아니라 이수에도 당대 어이들이 존경할 정도로 해박했단다. 왕실을 지키던 무관이자 어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있었단다.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다니. 그래서 저에게 의술과 무술을 모두 보여주셨던 거군요. 해담 어른께서 너에게 의술과 무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제가 바보라서 익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포기하시고 어느 날부턴가 그저 저에게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너가 머리를 다쳐서 의술과 무술을 직접 익힐 수는 없었으나 너도 모르게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 몸이 기억하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무술과 의술을 익힌 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 오빠,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아가씨는 제가 꼭 지킬 겁니다. 그때 김마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자객들이 다시 올 것이다. 어서 떠나야 한다. 덕수는 소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마님. 셋은 밤길을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마을이 점점 멀어졌지요. 덕수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마님, 일단 산속 암자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하루 쉬시다가 궁궐로 가야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야 해요. 소연이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무섭지 않아? 무섭지요. 하지만 마님과 공주마마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질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암자 문을 두드리자 노승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스님, 급한 일이 있어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승은 세 사람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피곤하실 텐데 쉬어 가시게. 감사합니다, 스님. 암자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 소연은 지쳐서 곧바로 잠들었고 김마님도 피곤한 몸을 이었습니다. 덕수만 홀로 밖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빛만이 그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덕수는 암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노승이 다가와 말했지요. 잠이 안 오시는 모양이군요. 예, 스님. 생각할 게 많아서요. 허허, 그럴 만도 하겠구려. 자객들에게 쫓기는 몸이니? 덕수는 놀라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말이오, 댁의 얼굴이 많이 낯이 익은데 댁은 혹시 해담 도인을 아시오? 예, 제 할아버지셨습니다. 노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댁이 그 아이로구나. 예, 저를 아십니까? 20년 전
해담 도인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암자에 오셨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는 아이였는데 보아하니 그대가 맞구려. 그게 저였습니까? 그렇소. 해담 도인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마지막 핏줄이라고 하셨소. 병조판서 유대감 댁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덕수가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덕수는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 했지요. 비명과 함께 덕수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덕수는 바닥에 앉은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노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천히 덕수가 얼굴을 들었는데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멍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또렷하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스님,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던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누이 동생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역자들이 따라왔고 아버지가 먼저 칼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두 누이도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죠. 절벽에서 뛰어내리 직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수야. 호조판서 김대감을 기억해라. 김판서 대감이 우리를 역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중전마마의 오빠로 내 할아버지가 군권을 쥐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단다. 김판서라. 할아버지께서 호조판서 김대감의 딸이 중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간악하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호조판서 김대감이 영모를 꾸며 할아버지를 제거한 겁니다.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리고 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습니다. 해담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기억하셨구려. 예,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호조판서 김대감과 중전마마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소연이었지요. 덕수 오빠,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데 소연은 덕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덕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오빠, 눈이?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아가씨,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오빠,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의 적이 같다는 것을. 김판서와 중전마마, 그들이 제 가족과 아가씨 모녀를 파멸시킨 원흉입니다. 덕수는 소연에게 노승과의 대화를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랬구나. 오빠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이었네. 예,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바로 잡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노승의 배웅을 받으며 암자를 나섰습니다. 조심히 가시게. 험난한 길이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스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수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마님은 달라진 덕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야. 정말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게 맞구나. 예, 마님. 이제 저는 병조판서 유은규의 손자 유덕수입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궁궐로 갑니다. 김판서와 중전마마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덕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바보인 채 아가씨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떳떳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양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였고 예상했던 대로 길목마다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자객 5명이 갑자기 나타나자 덕수는 침착하게 칼을 뽑았습니다. 마님, 소연 아가씨는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자객들이 덤벼들었지만 하지만 이번에 덕수는 달랐습니다. 머리가 돌아온 지금 해담 할아버지의 무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휘, 네, 창, 턱. 단 몇 초 만에 5명 모두 제압해버렸지요. 으, 두 번째 습격, 세 번째 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수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모든 자객을 물리쳤지요.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한양 성곽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곳이 궁궐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길을 검은 옷의 무리가 막아섰는데 자객 10명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내 흑풍! 김마님이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후궁 김씨.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왔다. 오늘이 내 놈들의 마지막 날이다. 흑풍, 내 놈이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자들의 우두머리구나. 뭐? 내 놈은 누구냐? 병조판서 유은교의 손자 유덕수다. 유대감에 그때 그 꼬마 녀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왔다. 덕수는 칼을 겨눴습니다. 어림없다. 10명이 넘는 내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없다. 모두 베어버리겠다. 흑풍이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모두 덤벼라.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되뇌었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이여,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해담도인의 검법, 신무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휘, 창창창. 덕수의 칼이 달빛을 가르며 춤을 추자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1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내 차례다. 흑풍, 덕수가 칼을 겨누며 다가갔습니다. 이 흑풍이 이런 꼬맹이에게. 좋다. 내가 20년 전 내 가족을 처리한 것처럼 오늘 너도 죽여주마. 두 사람의 칼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생사를 건 최후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 창. 이놈! 20년 전 그 꼬마가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흑풍이 당황했는데 자신보다 덕수의 검법이 한 수 위였던 것이지요. 흑풍, 20년 전 내 가족을 죽인 죄값을 받아라. 덕수의 칼이 번개처럼 흑풍을 향했습니다. 휘, 부, 펑. 마침내 덕수의 칼이 흑풍의 칼을 튕겨냈고 흑풍이 무릎을 꿇었지요. 끝이다. 덕수가 칼을 흑풍의 목에 겨눴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20년 전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었더냐? 덕수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이더니 칼을 내리치려던 찰나 그때 소연이 외쳤습니다. 덕수 오빠, 죽이지 마요. 아가씨, 저 사람을 살려서 궁궐로 데려가요. 증인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고 흑풍을 묶었지요. 내 놈은 직접 임금님 앞에서 중전마마의 악행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소란으로 궁에서 군사들이 몰려와서 덕수 일행을 둘러싸며 물었지요. 내 놈들은 누군데 궁궐 근처에서 칼을 들고 소란이냐? 나는 후궁 김씨다. 임금님을 뵙겠다. 뭐라고? 후궁 김씨라니? 주문장들이 잠시 당황하자 소연이 목에 걸고 있던 옥패를 꺼내 보여줬지요. 이것을 보아라. 선원께서 내게 주신 옥패다. 붉은 노을 아래 옥패가 빛났고 군사는 그 옥패를 보고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마마. 어서 대전으로 안내하라. 임금님께 급히 아를 일이 있다. 예, 알겠나이다. 수문장들이 급히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네 사람은 묶인 흑풍을 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긴 복도를 지나며 덕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리자 임금이 용상에 앉아 계셨지요. 과연 후궁 김씨로구나. 그리고 소연이도.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 오랜만이옵니다. 20년 만이로구나. 어찌 된 일이냐? 역모를 꾸몄다 하여 쫓겨난 것이 아니었더냐?
전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사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없는 죄를 만들어 저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중전마마가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덕수가 묶인 흑풍을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자는 중전마마의 친위 무사 흑풍입니다. 흑풍, 고백하라. 흑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후궁 김씨를 모함하였사옵니다. 뭐라고?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후궁들에게 독을 먹여 죽이셨사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중전마마가 소리쳤지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사옵니다. 김마님은 품속에서 낡은 서신 뭉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궁에서 쫓겨날 때 소첩은 이것들을 몰래 챙겨왔사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요. 임금이 서신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중전마마와 김판서가 주고받은 서신이옵니다. 후궁들을 제거하고 저를 모함한 계획이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흑풍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전하, 그 서신대로 소인이 움직였사옵니다. 또한 병조판서 유은규 대감도 중전마마의 오라비인 호조판서 김대감님의 모함으로 역적 누명을 쓰고 죽으셨사옵니다. 흑풍의 말에 임금이 벌떡 일어나 분노했지요. 유 대감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하, 소인은 유은규 대감의 손자 유덕수요입니다. 뭐라고? 유 대감의 손자라니. 20년 전 제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임금은 덕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대 혹시 목 뒤에 별 모양점이 있지 않느냐? 예, 전하, 있사옵니다. 과연 유 대감의 손자가 맞구나. 유 대감께서 손자 자랑을 하실 때 목 뒤에 별점 이야기를 하셨지. 전하, 이건 저 년놈들의 농간이옵니다. 입 닥쳐라! 유 대감은 나의 스승이자 충신이었다. 그런데 내 놈들이 모함을 해서 죽였단 말이냐? 당장 중전을 폐하라. 그리고 김판서를 잡아들여라. 대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곧 김판서가 붙잡혀왔지요. 전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라고! 내 놈이 유 대감을 모함하고 후궁들을 제거한 증거가 여기 다 있다. 이것은 이건 내 놈의 필체가 아니더냐? 역모를 꾸민 것은 유 대감이 아니라 내 놈이었구나. 전하, 당장 옥에 가두어라. 김판서와 중전마마가 모두 끌려갔고 대전에는 침묵이 흘렀지요. 유 대감, 내가 미처 진실을 보지 못했소이다. 전하, 할아버지께서는 충신이셨사옵니다. 그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리하겠다. 유은규 대감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참, 그대는 의술과 무술에 모두 뛰어나다 하였지. 해담도인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진무해담 도인. 과연 그분이 그대를 키우셨구나. 임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 대감은 병조판서이자 정의품 의정이셨다. 그대는 당연히 양반의 신분이니라. 그리고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이제 공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후궁 김씨도 억울함이 풀렸구나.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덕수와 소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덕수는 이제부터 어이이자 금군장으로 임명하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연아, 이제 너도 공주로 복권되었으니 본처를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연이 당황하며 덕수를 힐끗 보았는데 임금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허허, 그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전하, 그것은 그때 김마님이 앞으로 나서며 임금께 말했지요. 전하, 실은 덕수가 10년 동안 소연이를 지켜왔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하하, 알겠소이다. 안 그래도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오래전부터 연정을 품고 있었던 듯하오. 이복의 금군장 덕수. 유대감의 손자라면 신분도 흠잡을 데 없고 의술과 무술까지 뛰어나니 공주의 부마로 부족함이 없구나. 소연이와의 혼인도 허락하겠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때 소연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도 되는 거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예, 소연 공주님. 덕수 오빠, 공주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도 늘 그랬습니다. 임금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김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딸과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행복하게 살거라. 모든 억울함이 풀렸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보 머슴 덕수는 이제 당당한 양반 유덕수가 되었고 쫓겨난 공주 소연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년을 기다린 덕수와 소연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관상가 도철은 여인의 얼굴만 봐도 그녀가 언제 첫 경험을 할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처녀는 이번 달 안에 남자를 만날 상이고 저 처녀는 3일 후 떡집 총각 거시기 맛보고 정신 못 차릴 상이오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강물에 떠내려가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저 관상은 공주의 관상? 술에 취한 도철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구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니 이보시오, 혹시 궁에서 나온 분이시오? 강에 빠진 처녀의 관상을 보고 물에 뛰어든 관상가. 도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한양 뒷골목에 도철이라는 관상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관상 보는 솜씨는 일품이었지만 돈 관리는 정말 엉망이었지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도철을 찾아와 관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철아, 우리 딸내미 언제 시집 가는지 좀 봐줘. 도철이 안하게 딸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지요. 아따, 이 처녀는 3일 후에 떡집 총각이랑 눈이 맞을 상이구만. 그런데 도철이 딸의 코를 자세히 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처녀는 코끝을 보면 첫 경험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처녀는 혼례 전에 이미 맛보기를 한 상이로구나. 뭐라고? 우리 딸이? 어허, 걱정 말게. 떡집 총각은 우둔해서 꿈에도 모를 거요. 그리고 그 총각 거시기가 찹쌀떡처럼 쫀득해서 딸이 좋아할 거야. 안하기 부채로 도철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이 망할 놈. 점잖게 관상이나 볼 것이지. 아무튼 능글 맞은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가자 도철은 어김없이 기생집 취설로로 향했습니다. 기생 춘향이가 반겨주었지요. 오, 우리 도철 나리. 오늘도 관상 좀 봐주시겠어? 춘향이가 앞가슴을 살짝 내밀며 웃었습니다. 춘향아, 오늘 손님들은 어땠나? 글쎄, 다들 거시기만 크다고 자랑하던데 영 시원찮더라고. 도철이 춘향이의 가슴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춘향이 내 가슴을 보니 오늘 밤 손님이 셋은 더 올 상이구나. 정말? 그럼 돈 많이 벌겠네. 오늘은 꽃단장하고 아래 위로 향도 좀 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그려, 오늘은 단디하고 뽕을 뽑아야 한다. 그러니 공짜 술 좀 내오거라. 그렇게 술에 만취한 도철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냇가 다리를 건너다가 소변이 급해서 난간에 대고 보리를 보았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오늘 부지런했구나. 요즘 가뭄이 심한데 강물 좀 불려놓을까나. 쉬익쉬익 오줌을 누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뭔가 떠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사람이냐 아니면 큰 뭇불이냐. 도철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한 처녀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도철은 술이 확 깼지요. 어허, 저 관상은. 달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관상을 자세히 살펴본 도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매, 저 코는 황후의 코로구나. 높고 곧아서 나라를 다스릴 상이야. 그녀의 눈썹은 버드립처럼 고왔고 귀는 두툼하고 길어서 복록을 상징했지요. 아따, 저 귀는 천하의 복을 가져올 상이고 저 이마는 왕씨의 기운이 가득해. 도철이 더 자세히 보니
그녀의 관상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통 관상이 아니야. 내 평생 이런 대박 관상은 처음 본다고. 그러자 도철은 바로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추워도 저 관상만은 살려야 한다. 내 관상이 틀릴 리 없어. 저고리를 벗고 바지를 벗으며 중얼거렸지요. 어허, 이놈의 거시기가 추위에 거북이 대가리 마냥 쪼그라드는구나. 첨벙, 도철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아, 젠장, 내가 물질을 못하는 걸 깜빡했네. 도철이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시오. 사람 살려. 하지만 그 순간 처녀가 더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각오를 다졌지요. 안 돼. 저 관상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물귀신이 되더라도 해야 해. 저 처녀는 분명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도철이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는 강가로 향했지요. 아따, 이 처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야. 가슴도 큰데 물을 잔뜩 먹어서 더 무겁구나. 끙끙거리며 강가에 도착한 도철이 처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지요. 도철아, 그 처녀는 누구냐? 아, 강에 빠진 걸 구했습니다. 아이고, 도철이가 미인을 구했어. 미인을. 얼굴이 달덩이 같구만. 이놈아, 그런데 혹시 기생집에서 데려온 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도철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말 강에서 구한 거라니까. 그래도 조심해라. 모르는 여자 함부로 집에 데려오면 탈 날 수도 있어. 도철의 누추한 오두막에 도착해서는 처녀를 자신의 이불에 눕혔습니다. 자, 이제 좀 깨어나 보시오. 당신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 죽겠소이다.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내 관상 실력으로 보건대 이 처녀는 분명 범상치 않은 신분일 거야. 그런데 처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철은 가슴이 두근거려 말을 더듬었지요. 어허, 드디어 깨어나셨구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오? 처녀는 낯선 오두막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관상가 도철이고 당신을 강에서 구했소이다. 실례지만 낭자 이름은 무엇이오? 내 이름은 월아라고 하겠소. 도철이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얼거렸지요. 월아, 아이고매. 그 이름도 귀한 상을 가진 분다운 이름이구려. 그러자 도철이 갑자기 월아의 손바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관상으로 보나 송금으로 보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오. 월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상?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시오? 거시기 같은 소리 말고 현실적인 얘기나 하시오. 그런 것보다 그때 월아가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이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요? 그게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길래. 강에 빠졌다고요? 내가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떠내려가고 있길래 건져냈소. 건져냈다니 나를 물고기 취급하는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따, 사람 목숨 살려놨더니 왜 따지는 거요? 구해줬다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보신 건 없어요? 보다니 뭘 봤다는 거요? 거시기, 그런 거 말이에요. 허참, 난 관상만 봤을 뿐이라니까. 이 처녀가 참. 그때 밖에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창문으로 대답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돌봐준 것뿐이라니까. 월아가 도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내 옷밖에 없는데 좀 클 텐데. 어쩔 수 없구려. 그럼 등을 돌리고 계시오. 도철이 황급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속치마도 젖었을 텐데. 내가 입던 잠방이라도 하나 있겠소? 뭐라고요? 당신이 입던 걸 나보고 입으라고요? 아니, 그게 다른 속옷이 없어서. 아이고, 이 변태 같은 사람. 남자가 입던 걸 처녀한테 입으라니.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젖은 채로 있다가 열병이 나는 것보다 낫지 않소? 그래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안 입고 말지. 안 입고? 그럼, 어허, 그것도 이상하고. 아이 참, 이 양반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옷이나 주시오.
변태 관상가. 뒷간 들어갈 때 옷구름 미리 푸는 놈처럼 성급하게 굴지 마시오. 잠시 뒤 월화가 뒤돌아섰습니다. 부시럭부시럭 옷 벗는 소리가 나자 도철의 거시기가 거북이 대가리 마냥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허, 오늘따라 이놈이 왜 이리 말을 안 듣나. 관상만 봐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직 다 안 입으셨소? 이제 봐도 돼요. 근데 이 옷고름은 어떻게 매는 것이요? 도철이 돌아서서 월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큰 옷을 입은 월화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매, 이 처녀가 뭘 입어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내 관상이 정말 맞았구만. 도철이 감탄하고 있을 때 월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기, 그런데 배가 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 있소? 도철이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했지요. 그게 먹을 것이 이게 다요. 상에는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 그리고 짠지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뭐? 이게 다라고? 거지도 이것보단 낫겠구만. 방금 뭐라 하셨소?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고 옷도 주고 밥까지 차려주니까 뭐라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먹소. 그럼 돈을 더 벌면 되지 않소? 어허, 그럼 소적께서 뭘 도와주시겠소? 공짜밥 그저 먹을 생각이랑 말고 내일부터 관상 보는 것이나 도와주던가. 내가 왜 그런 것이 같은 일을 도와줘야 하오? 아이고, 그럼 어쩌라고? 공짜로 먹고 자려면 뭔가는 해야지. 그때 월화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이 여자가 방금 뭐라고 했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걸 목숨 걸고 살려냈더니 더러운 놈이라고라? 알았어. 내가 실수했소. 그럼 내가 해보겠소. 내가 도와줄 테니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소.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월화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을 본 도철이 깜짝 놀랐지요. 이 글씨체는 궁중에서나 배울 수 있는 서체인데 소저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우셨소? 그냥 어릴 때 서당에서 배운 것뿐이오. 서당에서 이런 글씨를? 아니, 이건 왕실 서체라고. 혹시 소저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의심스러워하는 도철을 보며 월화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지요. 방이 하나뿐이어서 함께 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아니요.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이 방에서 주무시오. 그럼 안 되지요. 처녀가 냉기 올라오는 마루에서 자면 거기가 큰일 난다니까. 이보시오. 도대체 그 머리통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자꾸 이상한 상상만 하는 것이오. 그렇게 둘 다 양보하다가 결국 방 가운데 병풍을 치고 나눠서 자기로 했습니다. 자,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월화가 이불로 선을 만들며 말했지요. 알았소. 근데 혹시 밤에 추우시면 내 품에 안겨도 좋소. 뭐라고? 이 변태 관상가! 처녀 손목 잡았다고 벌써 허리춤이 뜨거워지면 안 되지! 월화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고매, 오해요. 정말 추울까봐 물어봤다니까. 오해고 뭐고! 붓짐 풀기 전에 주인 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라고!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 처녀가 은근히 야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렇게 어색한 하룻밤이 지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 도철이 잠에서 깨어보니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지요. 어허, 이 냄새는 뭐야? 부엌으로 가보니 월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에는 근사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게 뭐시여? 이런 음식은 대갓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소저가 언제 이런 솜씨를. 월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배운 것뿐이오. 어머니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다고? 아따, 보통 어머니가 아니시겠구만. 도철이 한술 떠먹고는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아따, 이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궁중 수라상 맛이 따로 없네. 월화가 당황하며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과찬을 그보다 어제 약속한 관상 가르치기는 언제 하실 거요? 아, 맞다. 어서 와보시오. 도철이 월화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관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남자 관상부터 가르쳐드리겠소. 남자의 관상을 볼 때는 코를 봐야 하오. 그럼 여자는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지요. 여자는 가슴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소. 뭐라고요? 가슴을? 아, 그게 가슴의 크기로 자식 복을 보고
또 모양으로 남편 복을 보는 거라오. 월화가 장난스럽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지요. 그럼 제 가슴은 어떤가요? 언제 신랑감을 만날까요? 그때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엽 솥대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어허, 이 아랫놈이 또. 소전은 아마 곧 좋은 분을 만나실 상이오. 고지란히 얼마나 곧 말이에요? 글쎄, 아마 이번 달 안에. 그때 마을 남정네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지요. 저게 뭐여? 저기 봐. 도철이가 여자한테 뭘 가르치고 있네.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아이고, 저 여자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구만. 남정네들이 수군거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철아, 그 처녀는 진짜 누구냐? 혹시 몰래 장가든 거 아니냐? 도철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관상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관상을 왜 가슴 보면서 가르쳐? 도철이 너 수상하다. 월화가 도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요. 좀 부끄러운데. 아따, 마을 사람들이 원래 남의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소. 신경 쓰지 마시오. 그때 안악중과부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철아, 우리도 관상 좀 봐주라. 그 예쁜 처녀만 보지 말고 내 가슴도 한번 봐달라니까.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을이 다 뒤집어지겠구만. 월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점점 얼굴이 빨개졌지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궁에서는 월화가 무심코 중얼거리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도철은 월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어허,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월화의 배려심 깊은 모습과 교양 있는 말투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전은 정말 특별한 분이오. 관상으로 봐도 범상치 않고 요리 솜씨며 글씨며 도대체 어떤 집안 규수이실까? 월화도 도철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감동하고 있었지요. 이런 진심 어린 사람은 정말 처음이네. 지위나 권력에 관심 없이 그냥 나 자체를 보는 사람. 도철님, 관상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따, 소저께서 인정해 주시니 기분이 좋구만. 그런데 혹시 저녁에 뭘 해드리면 좋겠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월화는 목욕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더워서 목욕 좀 하고 올게요. 아, 그러시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런데 한참 후에도 월화가 돌아오지 않자 도철이 걱정되어 우물가 쪽을 보러 갔지요. 그런데 실수로 월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월화의 하얀 살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이쿠, 도철의 거시기가 봄의 꽃이 피듯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또 말을 안 듣네. 그때 월화가 도철을 발견했지요. 어머, 누구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실수로. 도철이 급히 눈을 가리며 뒤돌아서려 했는데 발을 헛디뎌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매, 사람 살려. 월화가 깔깔 웃으며 말했지요. 이미 다 봤으면서 이제 와서 수줍어하기는. 어서 나오세요. 정말 미안하오. 나는 그저 관상만 봤을 뿐이고. 아, 그게 아니라. 관상이요? 그럼 제 몸 관상은 어때요? 월화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도철이 더 당황했지요. 그런 거는. 두부 모서리 건드렸다고 두부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니 겁먹지 마요. 월화의 대담한 말에 도철이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처녀가 정말 보통 처녀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월화가 옷을 입고 나서 도철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만날 사이라면서요? 곧 만날 사이라니? 아까 관상 보더니 이번 달 안에 좋은 분 만난다고 했잖아요.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좋은 분이 설마 나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요? 여자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관상을 본다고. 월화도 도철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상해. 왜 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이 기분이 뭘까?
혹시 이게 사랑인가?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서로에게 느끼고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철과 월화가 달콤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허, 저 소리가 뭐야? 도철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관군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이상한 여인을 본 적 있느냐? 관군 대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지요. 이상한 여인이라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궁에서 실종된 공주마마이시다. 키는 보통이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예쁘다더라. 그 말을 들은 월화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월화가 급히 도철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소저가 설마? 도철이 월화를 빤히 쳐다보자 월화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평범한 여인이 왜 이렇게 떨고 그래? 혹시 정말로? 그때 관군들이 도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도 수색하겠다. 어허, 이거 어떻게 하지? 도철이 급히 월화를 뒤주 안에 숨겼습니다. 숨죽이고 계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내 놈이 이 집 주인냐? 도철이 문을 열며 태연한 척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이 집에 수상한 여인이 숨어 있지 않느냐? 수상한 여인이요? 아따, 저는 혼자 사는 총각인데 수상한 여인이라도 좋으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요. 관군들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향내가 나는군. 도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아, 그건 제가, 어제 이웃마을 처녀와 눈이 맞아서 하룻밤 보내서 그렇소. 오호, 그래? 어떤 처녀더냐? 아따, 가슴도 탐스럽고 엉덩이도 시하고 밤일도 끝내주더라고. 관군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지요. 이놈이 보기보다 바람둥이네. 그래, 총각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뒤주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습니다. 저 소리는 뭐냐?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아, 그건 요즘 쥐가 말썽이요. 쥐치고는 소리가 크네. 관군들이 의심스러워하며 뒤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자. 도철이 급히 막아섰지요. 아니, 그럴 것 없습니다. 정말 쥐뿐이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관군이 뒤주 뚜껑에 손을 대려는 순간 도철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 맞다. 어제 그 처녀가 속옷을 두고 갔네. 도철이 월화의 속옷을 꺼내 보이자 관군들이 환호했지요. 오, 정말 처녀의 속옷이 있네. 이거 보니까 정말 여자가 있었구나. 어허, 이 색시 속옷이 참 고급스럽네. 관군들이 만족스러워하며 나가려 할 때 대장이 한마디 더 했지요. 그래도 혹시 수상한 여인 보면 즉시 신고해라. 알겠습니다. 관군들이 떠나고 나서야 도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월화를 귀주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어허, 이제 괜찮소. 월화, 이제 솔직히 말해주시오. 당신 정체가 뭐여? 월화가 피하려 했지만 도철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왕실 서체를 쓰고 궁중 요리를 하고 관군들이 찾아다니는 거요? 그냥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것뿐이에요. 좋은 집안? 그럼 외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소? 평범한 여인이 왜? 도철의 계속되는 질문에 월화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소? 혹시 정말로? 그만해요. 너무 캐묻지 마세요. 월화는 마음속으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지만 내가 공주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속일 수는 없어.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 월화가 옷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속치마가 떨어졌습니다. 도철이 그것을 주워주려다가 깜짝 놀랐지요. 어허, 이것은 속옷 안쪽에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 수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양은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봉황 문양이야. 월화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설마 당신이 정말로 공주마마? 도철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월화가 급히 막았지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이런 귀한 물건을 우연히 얻는다고?
도철이 월화를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공주마마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지금까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랬을라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하다가는 내 목이 달아날 판인데 뭘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월화가 도철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네, 그러니 제발. 그때 도철이 말없이 월화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지요. 어허, 이 눈빛을 보니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제발 믿어주세요. 도철이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일단은 믿어보겠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관군들이 계속 찾아다닐 테니. 월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철이 월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주든 뭐든 내가 지켜야겠소. 당신을 절대 잃을 수 없소. 도철의 진심 어린 다짐을 본 월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좋아요. 이제 정말 다 말씀드릴게요. 월화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의 공주입니다. 뭐라고? 정말로 공주요? 도철이 기절할 뻔하며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진정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월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간신들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아바마마마저 속아서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궁을 탈취했지만 자객들에게 쫓겨서 강에 떨어진 거예요. 도철이 월화의 사연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따, 그런 잡것 같은 놈들이 공주마마를 어떻게 감히...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그때 도철이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지요. 아, 그런데... 어허, 이거 큰일인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도철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공주마마와 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목욕하시는 것도 보고 그런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요? 월화도 얼굴이 빨개지며 중얼거렸지요. 어차피 마음에 든 사람이니까. 마음에 든다고 하셨소. 정말로? 아, 그게 아니라. 월화가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내 목이 곧 달아나겠구만. 안전해지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책임이라니. 혹시 그 말은? 밤마다 꿈에서만 아가씨랑 벼농사 짓지 말고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고백이나 하시지. 월화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허, 공주마마가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하시오?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부끄러워. 월화가 표주박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요? 내가 뭘 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가슴 관상이며 뭐며 온갖 것이 같은 소리만 하셨잖아요. 도철이 억울해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관상술이었다니까. 아가씨 가슴 관상이 좋다고 한 것도 순전히 학술적인. 그게 다른 뜻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이요. 아따, 내가 그런 놈으로 보이시오? 그런데 월화가 도철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푸아, 당신 정말 순진하네요. 순진하다니. 그래서 더 좋아요. 궁에서는 이런 순수한 사람 만날 수 없었거든요. 도철이 월화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요? 글쎄요, 어떨까요? 아이고매, 이 공주님이 정말 내 심장을 왜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시는 거야. 그때 갑자기 담장이 우드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자객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찾았다! 공주를 내놓아라! 어허, 내 놈들은 누구냐? 도철이 월화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자객 두목이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요.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우리는 공주만 데려갈 뿐이다! 아따, 개뿔. 내가 살아있는 한 공주마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다. 월화가 도철 뒤에서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철님,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무슨 소리여? 이미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내가 지켜야지. 내가 죽더라도 공주마마는 보호하겠소. 그때 자객 두목이 칼끝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 다 죽을 운명이야. 공주마마,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도망가시오. 아니에요. 죽어야 한다면 함께 죽어요. 어허, 이럴 때 그런 소리를. 자객들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도철의 관상 실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지요. 어라, 저 자객 두목 관상을 보니 오늘 오후에 큰 변화가 있을 상인데. 무슨 변화? 글쎄, 아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올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는 뭐야? 자객들도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봤지요. 아따, 내 관상이 또 맞았구만. 도철이 기뻐하며 월화를 꼭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뭔가 희망이 보여. 두두두둑, 두두두둑.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진짜 왕실 호위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마마, 저희가 늦었습니다. 호위무사 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지요. 자객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라? 이놈들은 또 누구야? 왕실 호위무사다. 도망쳐. 아이고 매,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늦었다, 이놈들아. 잠시 뒤 호위무사들이 자객들을 모두 제압하고 나서 대장이 월화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주마마, 간신들의 음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일이죠? 조정에서 호조판서와 삼정승이 짜고 공주마마를 제거하려 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도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요. 어이쿠, 그놈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나서서 간신들을 모두 숙청하셨어요.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아바마마께서 진실을 아셨군요. 호위무사 대장이 도철을 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옵니까?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관상가예요. 관상가라고요? 그럼 이분이 공주마마를 구해드린 분이군요. 도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관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요. 관상이 좋아서라니. 참 특이하시네. 호위무사 대장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또 다른 호위무사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임금님께서 직접 오고 계십니다. 공주마마를 직접 데려가겠다고 하시며 행차하고 계십니다. 월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임금님을 직접 뵙는다는 말이요?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아바마마께서는 좋은 분이세요. 곧 임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도철은 너무 놀라서 바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짐의 딸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어서 얼굴을 보자. 관상이 좋아서 공주를 구했다고? 재미있구나. 어떤 관상이었기에? 공주마마 관상을 보니 천하제일 귀상이라서 절대 죽으면 안 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 참 재미있는 놈이구나. 임금이 도철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크게 감동하였다. 무엇을 원하느냐? 도철이 월화를 흘끗 보며 중얼거렸지요. 저는 그냥 공주마마가 행복하시면 되었사옵니다. 어허, 정말 순수한 놈이로구나. 임금이 크게 웃으며 도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그대를 왕실 전속 관상가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 한영 신의 큰 집도 아사하겠다. 휴, 이제 관상으로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나, 도철이가 벼락 출세했네. 왕실 관상가라니 대단하다. 이제 우리도 관상 봐달라고 하면 돈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철이 손을 흔들며 웃었지요.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바마마, 도철 관상가님을 지아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소녀의 간청을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공주가 원한다면 짐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주마마와 제가 어떻게? 신분이 너무 다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대를 공주의 부마로 임명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와! 도철이가 부마님이 됐다! 어머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한 달 후
도철과 월화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고 첫날 밤을 맞이한 그날 밤 도철이 월화에게 속삭였지요. 공주마마 정말 꿈 같소. 나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혹시 첫날 밤이 무섭지 않소? 월화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속궁합이 딱 맞는다고. 어허, 공주마님이 어디서 그런 야한 말을. 당신이 가르쳐준 관상술이잖아요. 도철이 더욱 당황했지요. 그럼 보찜 풀기 전에 주인 집 허락부터 받는 게 순서인데. 오늘 밤엔 당신께 허락해드릴게요. 그러니 마음 놓고 보찜을 풀어보세요. 대신 실망시키면 안 돼요. 월화의 대담한 말에 도철의 거시기가 장승 엽소떼처럼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관상가 도철은 한순간의 용기와 정확한 관상술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월화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더욱 현명한 공주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식자우환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도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관상술이라는 지식이 오히려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도철처럼 운명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관상술이 있으신가요? 옛날 옛적 도성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달빛조차 피해간다는 검은 대숲 너머에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고 아리따운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혜원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막대한 재산만큼이나 그녀를 둘러싼 소문 또한 무성했지요. 한편 한양 변두리 화양읍의 낡은 주막에는 오늘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들이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는가? 그대 숲 너머 회원부인 댁에 이번에도 또다시 새로운 사내가 들어갔다더군. 벌써 네 번째라지? 쯧쯧, 멀쩡하게 생긴 사내들이 어찌 그리 재물에 눈이 멀어 재명을 재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고 말고 회원부인이 지닌 재산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지 않나? 하지만 그만큼 기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 기이한 소문이라니. 흉흉한 소문이지. 그 집에 들어간 사내들은 정확히 1년만 지나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시신조차 찾을 수 없으니 필시 요물에 홀려 잡아먹히는 것이 분명하다니까. 나도 그리 생각하네. 세상에 어떤 여인이 1년마다 남편을 그리 쉽게 바꾼단 말인가.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닐세. 어여쁜 얼굴 뒤에 섬뜩한 마성이 숨어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일세.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구미호의 이야기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닐 테지. 한편 같은 도성 하늘 아래 공궁한 삶을 이어가던 젊은 선비 이도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 재능과 학식만큼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홀어머니의 병환은 날로 깊어져 갔고 탕약 한 첩 지어 올릴 돈조차 없는 그의 마음은 타들어 갈 듯 괴로웠습니다. 콜록. 이보게, 이도령, 자네 어머님 기침 소리가 날로 깊어지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면목이 없네, 박서방. 자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니. 걱정은 무슨, 그런데 저작거리의 소문은 들었는가? 그 검은 대숲의 회원 부인 말일세. 들었다네. 그런데 왜 그러는가? 자네도 들었구만. 아무튼 흉흉한 소문이니 절대 헛된 생각은 품지 말게. 자네 같은 인재가 그런 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네. 친구의 충고에도 이도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결국 며칠을 헤매던 이도령의 눈에 저작거리에 나붙은 기이한 방이 들어왔습니다. 혜원 부인 댁에서 1년간 머슴 겸 말벗이 되어 줄 사내를 구한다는 것과 후한 사례를 약조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저 과부집에서 1년만 말벗이 되어주면 재물을 준다고? 그는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요물이든 귀신이든 상관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도령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검은 대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몸종 월매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저작거리의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흥, 또 한 명의 불나방이로군. 따라오시오. 이도령은 월매의 차가운 안내를 따라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혜원 부인이었지요. 방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 마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 소문이라면 흉흉하기 짝이 없을 텐데요. 목숨이 아깝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혜원 부인의 대답에 이도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니 두려움은 사치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배포가 마음에 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딱 1년 이 집의 주인이자 제 남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글을 읽으시든 벗을 불러 주연을 베푸시든 무엇을 하시든 상관치 않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1년간 온전히 선비님의 것입니다. 그저 남편 행세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가로 계약이 끝나는 날 어머님의 병원을 고치고도 평생을 풍족하게 살 만큼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는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저작거리의 소문에는 이 댁에 들어온 사내들이 모두 혜원 부인은 이도령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약조를 어기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집의 비밀에 대해 절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안채 서쪽 끝에 있는 별당 근처에는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제가 드나드는 곳이니. 이도령은 두려웠지만 병든 어머니를 떠올리며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지요. 남루했던 옷은 값비싼 비단옷으로 바뀌었고 굶주렸던 배는 기름진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는 귀한 산삼과 약재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원 부인이 이도령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서방님이십니다. 편히 드시지요. 아, 예, 부인. 고맙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월매가 상을 물려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고 이도령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 부인, 밤이 깊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자리에. 저는 별당에서 잠을 청하니 서방님께서는 이 방을 편히 쓰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아니, 부인. 첫날 밤이지 않소. 어찌 신랑을 홀로 두고 별당에서 혼자 주무신다는 것이오? 그때 혜원 부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도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잊으셨습니까? 제 남편이 되어달라 했지. 진짜 부부가 되어달라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몸에는 손끝 하나 대실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혜원 부인이 미련 없이 방을 나가자 이도령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홀로 잠에 든 이도령은 문득 서늘한 기운에 잠에 섰겠습니다. 창밖으로 혜원 부인이 소복 차림으로 서쪽 별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지요. 저 시간에 저런 옷차림으로 어딜 가는 거지? 혜원 부인이 향하는 곳은 그녀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서쪽 별당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자락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지자 이도령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녕 내가 요물의 소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해야 한다. 1년, 딱 1년만 버티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원 부인이 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밤의 스산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그녀는 다시금 단아하고 현숙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방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부인, 괜찮았소. 부인께서는 간밤에 별일 없으셨소? 혜원 부인이 고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저야 늘 같지요. 어서 아침상을 드시지요.
서방님께서 좋아하시는 어죽을 끓이라 일렀습니다. 이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 그녀와 낮에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지요. 다정하게 반찬을 챙겨주는 그 고운 손길이 간밤에 피 묻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방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 입에 맞지 않으시는지요? 아, 아니요. 아주 맛있소. 그저 어젯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오. 그러시군요. 식사를 마치시면 월매에게 탕약을 내어라 하겠습니다. 기력을 보하셔야지요. 탕약이라니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 줄 알고.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저 여인의 호의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날 이후 이도령의 하루는 낮에는 평온함, 밤에는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낮 동안 해원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였지만 해가 지면 그녀는 어김없이 서쪽 별당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은 이도령은 밤새 공포와 의심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원 부인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이도령이 읽던 시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는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뜬구름 같은 인생, 어디에 마음을 붙일꼬? 갑작스러운 해원 부인의 목소리에 이도령이 놀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언제 오셨소? 해원 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마음 둘 곳 없는 뜬구름과도 같습니다. 이 넓은 집에 홀로 갇혀 그저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이도령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 대신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하오. 서방님이야말로 제 거친 마음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부인,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도령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원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아, 네. 내가 잠시 실수를 했어. 미안하오, 부인. 해원 부인이 황급히 자리를 뜨자 이도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낮과 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 해원. 그녀의 슬픔에 연민을 느끼던 이도령의 마음속엔 어느새 사랑이 싹트고 죽음의 계약과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가는데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깊어지며 두 사람의 정은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밤마다 별당으로 향하는 해원 부인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갔고 해원 부인 또한 이도령 앞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오. 해원 부인이 찻잔을 받으며 손끝이 스치자 순간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늘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오신 뒤로 이 쓸쓸하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부인, 부디 제게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오? 매일 밤 홀로 별당으로 향하는 부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아시오? 서방님, 그것은 제게 주어진 운명일 뿐입니다.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운명이라니. 대체 어떤 운명이기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밤을 보낼 수조차 없단 말이오. 해원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방님께서 제 곁에 무사히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대로만 있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저작거리로 나섰다가 우연히 친구 박서방을 마주쳤습니다. 이보게, 이도령, 이게 얼마 만인가? 아니 그런데 행색이 그 흉흉한 집에 들어가더니 용케 살아 있었구만. 박서방 오랜만이네. 나는 잘 지내고 있네. 잘 지내긴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그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그 부인이 자네를 괴롭히기라도 하는가? 아닐세. 부인은 아주 좋은 분이시네. 그저
밤마다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것뿐이야. 밤마다 역시 소문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로구만. 이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친구의 따뜻한 말에 이도령은 울컥했지만 차마 저택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설 뿐이었지요. 그날 밤 이도령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에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명백히 서쪽 별당 방향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멎었고 불안감에 휩싸인 이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해원 부인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어둠을 뚫고 서쪽 별당으로 달려갔지요. 별당 문을 열자 퀴퀴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고 있었고 그 옆 이불 위에는 해원 부인이 팔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종 얼매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도련님, 어찌 이곳에 아가씨께서 절대 오지 말라 하셨는데. 서방님, 월매야, 어서 도련님을. 이 팔의 상처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오지 마십시오. 제발, 어서 여기서 나가십시오. 해원 부인이 이도령을 밀어내려 하는 순간 그의 눈에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약탕기와 그 안에 담긴 검붉은 액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혈주라 쓰인 낡은 족자가 펼쳐져 있었지요. 이도령이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혈 쪽에 피로 맺어진 저주. 진실한 사랑을 맹세한 자는 매일 밤 자신의 피를 바쳐 연인의 생명을 이어가야 하리니 만약 이를 거부하면 둘 다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해원 부인은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끔찍한 저주에 걸린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령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피로 이도령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밤 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쳐 약탕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대신 그의 살과 피를 탐해야만 하는 끔찍한 저주. 이전의 정혼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기에. 해원 부인의 말에 이도령이 그녀를 힘껏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리 어리석단 말이오. 왜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소? 서방님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주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도련님, 제발 저희 아가씨를 살려주십시오. 아가씨께서는 도련님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미리 자신의 피를 내어 약을 만드십니다. 그래야만 도련님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스산한 바람이 방 안을 휘감으며 모든 촛불을 꺼뜨렸고 해원 부인이 피를 토하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주의 기운이 마침내 그녀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럴 수가. 저주가 저를.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해원 부인이 점점 붉어지는 눈으로 이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주가 서방님이 아니라 제게 서방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저주가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이 저주는 사랑하는 이의 피를 원하는 것인데 제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 저주가 저를. 해원 부인의 몸이 활처럼 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저주 또한 강해져 이제는 그녀 자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 칼로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부인, 내 비록 1년을 살았으나 부인과 함께한 시간 동안 평생의 행복을 얻었소. 당신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의미가 없소이다. 어리석은 말씀 마십시오. 어서 도망치십시오. 저 때문에 서방님이 해를 당하십니다. 쉿. 당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고 당신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저주 기꺼이 함께 짊어지겠소. 이도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긋자 선명한 핏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는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을 해온 부인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부인, 어서 마시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이 피로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온몸의 피를 다 내어줄 것이오. 안 됩니다. 서방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서, 시간이 없소. 마지못해 해원 부인이 이도령의 피를 머금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눈부시게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칠흑 같던 방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두 사람을 올가매던 수백 년 묵은 가문의 저주가 힘을 잃고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별당.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고 월매는 안도하며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아가씨, 도련님.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저택의 모든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쌓여있던 재물을 굶주리고 병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요. 이 재물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가문의 저주로 인해 고통받았을 이름 모를 넋들과 또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굶지 마시고 아픈 곳을 치료하십시오. 그 후 두 사람은 저주가 깃든 저택을 가난한 이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월매와 함께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지요. 가난했지만 세 사람의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어서 진지 드시지요. 오늘은 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구해왔습니다. 월매 덕분에 우리가 이리 호강을 하는구려. 고맙소. 정말 그렇습니다. 월매가 없었다면 어찌했을지. 그런데 부인, 예, 서방님. 비단 옷도 값비싼 음식도 없는데 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게는 서방님과 함께 맞이하는 이 아침 햇살이 천만금보다 귀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서방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실 겁니다. 나 또한 그렇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초가삼간도 대궐처럼 느껴지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해원 부인을 둘러쌌던 흉흉한 소문은 저주가 풀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선행에 감화된 몇몇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그러게 말일세. 요물인 줄 알았더니 저리 착한 사람들이었을 줄이야.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그들의 작은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지요. 부인, 괜찮소?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것이오? 서방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가씨, 아이고, 세상에, 장하십니다, 아가씨. 무엇이? 아기라니. 그게 정말이오? 부인 장하오. 이도령은 뛸듯이 기뻐하며 해원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끔찍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도령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맞을까? 만약에 이 아이에게 그 저주가 대물림된다면 안 된다. 그런 끔찍한 일은. 이도령은 해원 부인 몰래 다시 저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오랜 벗 박서방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요. 뭐라고? 저주가 대물림될지도 모른다고? 이보게, 그건 자네의 기우일 뿐이야. 이미 자네들의 사랑으로 저주를 이겨내지 않았는가? 나도 그러길 바라네만. 마음 한구석이 이리 불안한 것을 어찌하겠나? 혹 그 저주의 근원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는가? 아이고, 자네의 그 지고지순함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알겠네.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봐 줌세. 대신 자네는 부인 곁을 잘 지키고 있게. 며칠 후 박서방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혜원 부인 가문의 저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비님, 그 댁의 저주는 수백 년을 이어온 지독한 원념입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잠시 억누른 것일 뿐, 언제 다시 깨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특히 혈육이 태어나면 그 기운이 더욱 강성해질 수도 있소이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박서방이 심각한 얼굴로 이도령에게 무당의 말을 전하자 그는 차마 아내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에게 저주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끔찍한 예언을 들은 이도령은 아내 몰래 홀로 고뇌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니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할 수는 없어. 내 아내와 내 아이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만 한다. 남편의 고뇌를 해온 부인이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매일 밤 홀로 밤을 새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이리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이 못난 저 때문에 서방님께서 그리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 차라리 서방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온갖 방법을 수소문해도 답을 찾지 못하던 이도령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금지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전에 혜원 부인이 매일 밤 향하던 서쪽 별당이었지요. 이도령은 곧바로 별당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낡은 경대 아래 숨겨진 작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괴짝 안에는 검은 가죽으로 표지가 된 낡은 책 한 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책의 제목은 혈주 이전술. 혈주, 이전술? 저주를 옮기는 방법이란 말인가? 책에는 저주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끔찍한 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저주의 대상을 바꾸는 금지된 주술이었지요. 원한의 무게와 동등한 영혼을 제물로 삼아 의식을 치르면 혈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리라. 세상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단 말인가? 이도령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해쳐야만 저주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차 어둡고 뒤틀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간의 생명. 그래. 누구든 상관없어. 내 아내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년마다 남편이 바뀐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혜원 부인을 괴롭혔던 저작거리의 왈패였습니다. 그래, 그 놈이다. 어차피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죽어 마땅한 놈이지. 그 놈의 더러운 목숨으로 내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 것이다. 며칠 후 밤, 이도령이 왈패의 뒤를 밟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돌멩이를 치켜들 때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 박서방이 나타나 그의 팔을 낚아챘지요. 이보게, 이도령,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겐가? 박서방, 녹해. 이놈을 죽여야 내 아내와 아이가 살 수 있단 말일세. 미쳤는가? 자네 손에 피를 묻히고 어찌 부인과 아이의 얼굴을 보려 하는가? 자네가 이런다고 저주가 풀릴 것 같은가? 정신 차리게. 친구의 만류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도령은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가? 한낱 선비라 자부하며 글만 읽던 내가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내가 정말. 잠시 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이 방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기척이 없자 혜원 부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이도령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지요. 많이 힘드셨지요? 부인. 괜찮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압니다. 다 압니다. 서방님의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서방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희 운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더 이상 금지된 주술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를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애틋하고 절실했지요. 부인, 오늘은 몸이 좀 어떠소? 아이가 힘들게 하지는 않소? 예, 서방님. 아주 건강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를 닮아 기운이 넘치는 모양입니다. 나를 닮아서는 안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서방님을 닮아 현명하고 또 저를 닮아 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도령 댁이 맞소? 그렇습니다만 노인께선 니신지요? 허, 내가 길을 잃어 잠시 목을 죽일까 하여 들렀소. 물 한 잔만 청할 수 있겠소? 서방님, 어서 손님을 안으로 들이시지요. 회원 부인은 정성껏 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내왔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한참 동안이나 회원 부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의 관상을 보니 귀한 생명을 품고 있구려. 허나 그 생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소. 예. 노인장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나는 그저 떠도는 늙은이에 불과하오. 다만 운명의 실타래가 엉킨 것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했을 뿐. 노인장, 꼭 그 그림자를 걷어낼 방법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데는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허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이 집 서쪽 검은 대숲 가장 깊은 곳으로 가보시오. 그곳에 수백 년 묵은 월화수가 있을 것이오. 그 나무는 핏줄로 이어진 원념을 먹고 자라지. 결국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검은 대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지요. 부인, 정말 괜찮겠소? 몸이 무거워 걷기 힘들 텐데. 차라리 나 혼자 다녀오겠소. 아닙니다, 서방님. 이 저주는 본디 제 것입니다. 저희 운명을 서방님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또한 어미로서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알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과 아이를 지켜주겠소. 저 또한 서방님을 지킬 것입니다. 검은 대숲은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험했습니다. 사방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빽빽한 대나무 숲은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지요. 서방님, 잠시만 쉬었다 가시지요. 부인, 미안하오. 나 때문에 괜히 부인이 고생이오. 아닙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곁으로 휙 하고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도령은 재빨리 회원 부인의 앞을 막아서며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인 늑대와 닮은 괴수가 번뜩이는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괴물이다! 괴수가 으르렁거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이도령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맞섰지만 괴수의 날카로운 발톱에 이도령의 팔이 스쳐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부인. 어서 도망치시오. 싫습니다. 서방님을 두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괴수가 이도령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회원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서방님과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회원 부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빛이 괴수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숭고한 사랑의 힘이었지요. 놀랍게도 괴수가 빛 앞에서 점차 온순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을 대숲의 가장 깊고 신성한 곳으로 이끌었지요. 한참을 걷자 짙은 안개가 걷히고 꿈결처럼 아름다운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숲의 중심부는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는데 아, 이것이 바로 월화수인가?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온화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뭇가지 사이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찾아왔던 노인의 목소리였지요. 마침내 당도하였구나. 가여운 아이들아. 노인장이십니까?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정령이자 너희 가문에 내려진 저주를 지켜봐 온 존재이니라. 너희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이 마침내 나를 움직였다. 정령님, 부디 저희 아이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주는 이미 너희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었다. 허나 그 뿌리는 아직 남아있으니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느니라. 월화수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검은 대숲이 아닌 혜원 부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 별땅이었지요. 부인, 이곳은? 서방님, 이곳은 별땅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기억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다. 정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한가운데에 혜원 부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정혼자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환영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혜원, 이 요물 같은 것 내년이 날 죽였어.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정혼자들의 환영이 혜원에게 저주를 퍼붓자 혜원은 귀를 막으며 절규했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그만. 부인, 정신 차리시오. 이건 환영일 뿐이오. 저 원혼들의 고통을 보아라. 너희의 사랑은 저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것이다.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혜원 부인이 계약을 맺었던 세 번째, 네 번째 사내들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받고 떠났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혜원 부인을 향한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지요. 1년만 버티면 되는 것을 저주받은 계집. 내 저 재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다. 혜원 부인은 자신의 저주가 낳은 비극과 다른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연명해왔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모두가. 그때 이도령이 월화수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지요. 정령이여, 똑똑히 들으시오. 제 아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무게, 저 또한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저들의 원망과 조롱 또한 제가 평생토록 안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제 아내는 죄인이 아니오. 끔찍한 운명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던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고귀한 사람이오. 이도령의 진심 어린 외침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환영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너희의 사랑은 죽음도 죄책감의 무게도 뛰어넘는 진실한 것이었구나. 너희의 아이는 저주가 아닌 축복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핏줄로 이어진 원념을 정화하고 너희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백 년을 이어온 잔혹한 저주는 한 선비의 숭고한 사랑으로 마침내 그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 후 혜원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가, 저 나무가 너를 지켜주신 월화수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것은 바로 너희 아버님의 깊고 숭고한 사랑이지. 옛말에 금석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와 돌처럼 변치 않는 굳고 단단한 사귐을 뜻하는 말이지요. 죽음의 저주와 끔찍한 죄책감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도령과 혜원 부인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금석지교가 아니었을까요? 진실한 사랑은 때로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내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겉모습과 소문에 가려진 상대방의 아픔과 진심을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끔찍한 운명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처럼 우리 또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질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도령이었다면 혜원 부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